자, 여러분들 그 21번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3일은 X년 초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하였다. 설립일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으며, 자, X3년 12월 30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3일은 설립된 이후 어떠한 배당도 하지 않았으나 X3년 그 12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정기주총회에서 배당금 총액을 30만 원으로 선언할 예정일 경우 우선주 주주에게 배분될 배당금은 얼마인가? 뭐 너무 쉽죠? 왜냐면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들이 나눠보면, 자, 우선주고요, 보통주고요, 그리고 요것은 소급하는 건데, 소급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자, 이제 당기분이다. 우리 최소 배당률 보다 참가적인데, 또 이게 참가적도 또 아니야 이게. 그러면 너무 쉽지 이게. 자, 그래서 이 총 배당금은 30인데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우선주한테 거기 이 보면은 1,000원인데 500주다. 그래서 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에 거기 배당률이 5%니까 5, 25 해서 25,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X년 초인데 X3년도에서 X년, X년에 이 배당을 안 했지만 비누적적이래요. 그리고 비참가적이고 너무 쉽죠? 그 이제 이 나머지가 이게 27만 5천 원이 되겠다. 그 우선주는 2만 5천 원만 이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보통주 거가 되겠더라. 그래서 21번의 답은 이렇게 이 1번이 이제 되겠네요. 자, 21번의 답은 1번인데 이게 사실은 누적적이다라고 했을 때가 오히려 더 누적적이면 어떻게 돼요? 요 25,000원에 2배이고 5만 원이 일단은, 왜냐면 이제 X1년하고 X2년에 배당을 안 했거든 이게. 그게 X3년도 거거든 이게. 그럼 만약에 누적적이다 그러면 요렇게 돼서 25,000원,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지금 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5만 원이 이렇게 되어서 요것은 22만 이렇게 이 5천 원이 되겠더라. 여기 7만 5천 원이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건 22만 5천 원. 자, 이건 이제 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적적이고 만약에 참가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건 좀 얘기가 달라지지. 만약에 참가적이다 그러면 거기 이 보통주가 지금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의 5%인 이 5만 원, 그래서 똑같이 5%를 일단 다른 배당률이 없으면 받고 7만 5천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 10만 5천 원이고 나머지 19만 5천 원이 이제 남았는데 요거 두 개 더해서 우리가 이 17만 5천 원 이렇게. 요거 두 개 더하면 12만 5천 원이니까 나머지가 17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요것은 우리가 액면 비례해서 이 3분의 만약에 1이다. 그리고 3분의 2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액면가를 다 더하게 되면 150에 이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건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통주가. 그리고 요건 우선주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 5, 15, 3, 8에 24, 3, 5, 15, 3, 8에 24, 3, 3은 9 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만 6천, 이렇게 이 667,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곱하기 이제 2 나누기 3이다라고 하면 116, 667,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참가적이라면, 우리 완전 참가적이라면, 요렇게 또 바뀔 거예요. 116, 667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3, 333이다.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166, 667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지. 요게 이제 한번 다 해봤어요. 웬만한 것들은.
부분 참가만 빼고 이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 22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21번의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완전 참가적까지 했을 때 나온 거고, 아까 처음에 했을 때 답이 답안이고, 요거는 다른 경우의 답을 좀 바꿔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게 되면,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무상태표이다. 누적된 결손을 해소하고자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다. 다음 중 회사가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럼 거기 보게 되면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있냐면은 지금 2천만 원이 있죠? 2천만 원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감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2천만 원이 없어지면서 거기 그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대변으로 없애면 이제 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이런 분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무상감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즉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자본금이 감소가 된다. 이게 무상이면서 자본금이 감소가 된다. 그 대신 결손보전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원래 자본은 거기 4천에서 1,000 더하고 2,000을 빼게 되면 원래 3,000이었는데 이 전과 후가 똑같죠? 전과 후가 똑같지. 왜냐면 이제 이것은 자본의 변동이 없거든, 이게. 자본 변동 없다. 자본 변동 없다. 이거죠? 이렇게. 다만 자본금이 없어지면서 결손금이 메꿔진 거예요. 예, 자본 내에서 이제 이동한 거지. 그럼 거기 1번에 보면 무상감자를 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아니죠? 똑같아요. 자본이 불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무상감자와 유상감자 모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동일하지가 않죠? 우리 무상감자는 자본이 불변이지만 유상감자는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면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본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무상감자 후 주발초가 감소해요?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지. 자, 4번에 무상감자 후에 자본 총계는 3천만 원으로 감자 전과 동일하다.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23번을 한번 보면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수익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효익의 총유입을 말하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가 수반이 돼요. 다만 주주의 지분 참여로 인한 자본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죠. 그 주주의 지분 참여가 바로 출자, 증자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수익은 고객에게 기업의 재원화 용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 대신 받는 건 수익이 아니죠. 자,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에도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원화 용역이 단일 수행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다. 자, 이 부분 복수의 계약인데 이것이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에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원화 용역이 서로 단일 수행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게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계약은 하나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수행 의무가 단일의 수행 의무가 아니더라도 각각 그냥 수익을 인식하면 되죠. 수행 의무별로. 4번에 정유사가 특정 지역 고객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유류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같이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간의 비화폐성 교환은 이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죠. 이게 왜냐면 고객과의 이 계약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3번 복수계약,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에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원화 용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계약 안 해도, 이 단일 수혜의무가 아니더라도 그 수혜의무는 각각 구별이 돼야 돼요. 그 각각 구별되는 대로 그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계약으로 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는 각각 수행 의무별로 인식하는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2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만약 수행 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경우라면 고객이 약속된 재와 자산을 통제하고 이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여기서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에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 통제하던 거를 고객한테 이제 넘어갔다 이거죠. 그게 고객이 통제하는 거예요. 판매 기업이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 청구권이 있다. 그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판매 기업이 자산에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점유가 넘어갔으면, 그리고 판매 기업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 이거는 판매 기업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통제하는 시점의 예로 좀 보기 어렵지. 물론 더 봐야 되겠지만 3번. 그러니까 법적 소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가야지. 근데 여기는 이제 법적 소유가 이 판매 기업에게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고객이 통제하는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 이거죠. 물론 이제 여기다 추가적인 예가 들어가지. 법적 소유만 판매 기업한테 있지 실질적으로 소유가 넘어갔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전에 그냥 단지 법적 소유권,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통제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4번에 이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을 한번 보시죠. 자, 주계 3일은 X년도 계약금의 400억의 사무실형 빌딩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다. 자, 공사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경우 X2년 계약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X2년 거기 얼마냐면은 총 400억이죠. 400억 빼기 거기 이 X2년도에는 추정한 게 300억이래요. 이때 추정한 거는 자 곱하기 지금 300억 중에서 저번 연도하고 이번 연도까지 총 210억 이렇게 즉 70%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까지 이 70%면 70억이라고 하는 이제 이익이 누적으로 계산이 돼 있죠. 근데 저번 연도에는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400억인데 250억으로 추정을 해서 250억 중에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것은 40%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150억에 40%면 이것은 60억.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는 60억을 계상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X2년도 단기 계약 이익은 여기서 요거를 뺀 10억이 이제 되겠더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걸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진행 기준이라고 하죠. 진행 기준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6번. X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3천만 원에 수주했는데 3일에 예상원가 발생해 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이것은 누적 발생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는데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미청구공사 이 부분은 일단 계약자산 있죠. 계약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구 가능한 금액이에요. 청구 가능한 금액. 그리고 이 계약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청구한 거지. 청구한 금액. 그러면 거기 한번 보게 되면 X1년도에 우리 청구한 게 얼마예요? 550이지. 이렇게. 550. 근데 청구가 가능한 것은 우리 3천만 원의 수주에서 이거 3천만 원인데 자, X년도에
이 누적 발생 원가가 400인데 추정 총 계약원가가 2,000이에요. 자, 2,000. 이게 전체 이익으로 추정한 건데 거기에 우리 2천만 원 중에서 지금 이번 연도 발생한 게 400이니까 요거 20%가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뺄 필요가 없겠네. 왜냐면 이제 우리는 3천만 원의 전체 수익 중에서 거기 그 2천만 원 중에 44니까 이제 20%가 진행이 돼서 우리가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이게 20%란 말이에요. 이게 600이잖아, 이게. 그럼 이 600이라고 하는 수익이 바로 우리가 청구 가능한 금액이에요. 즉, 이 계약 자산은 수익의 누적액이에요. 수익의 누적액. 그러니까 이번 연도 처음 요거 잡았으니까 요게 그냥 누적액이 600이잖아, 이게. 그러면 내가 600까지 청구 가능한데 550을 청구했으니까 50만 원 덜 청구했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미청구 공사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50이 되겠다. 이게 미청구 공사 50만 원. 그것은 이렇게 이 4번이 이제 되겠네요. 그게 지금 이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7번. 자, 2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X1년 말 사회적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X1년 초에 사회적자산의 공정가치. 자, X1년 초. 자, 이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자,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200이에요. 여기 이제 200이다. 기초에. 그리고 사회적자산의 기대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자산의 실제 수익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대수익이 20인데 실제 수익이 15만 원이면 15만 원에 맞춰줘야 돼. 그러면 5만 원을 빼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X1년 말에 요거 사실 재측정 요소고 요거는 이자 수익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X년도 말에 사회적자산의 공정가치는 요거 가감한 건데 그것이 215만 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그 27번의 답은 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 10명한테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으로 1인당 주식 결제원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해줬어요. 그럼 X4년도에 주식선택권의 권리 행사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주의 3일의 자본 항목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네요. 근데 거기 지금 보면 주식의 3일의 자본 항목의 변화로 가장 옳은 거 거기 그 자본의 변동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거기 현금 있잖아요. 현금 2천만 원. 2천만 원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지. 왜냐면 나머지 자기 주식, 자기 처분이 주식선택권은 다 자본 항목이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은 현금 2천만 원 해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본도 2천만 원 증가한다.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29번. 자, 29번은 이제 그 이연법인세 회계인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자, 법인세 비용 차감자 순이익이 400이고요.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400. 자, 거기다가 이제 세무 조정을 이제 반영하는데 접대비 한도초가 60. 요건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90. 이렇게. 유보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 보존 충당부채 설정액이 이제 50이고요. 이것도 유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표가 이제 가감을 해서 이게 600이 되고요. 그러면 그 600만 원에 25%라고 하는 세율을 곱하면 가장 먼저 법인세 부담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150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장 먼저 구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초의 이연법인세, 기말의 이연법인세 잔액을 이제 구하는데 우리는 이번 연도가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는 없어요. 근데 기말은 요것이 반대로 없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다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X2년, X3년, X4년, 3년에 걸쳐서 이게 30만 원씩 없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30, 30 그리고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X3년도에 이 X3년도가 지금이 X1년도니까 이게 X2년도, X3년도, X4년도인데 X3년도에 소멸할 것으로 이것이 50이 요때 소멸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평균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세율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인데 요거 30만 원. 요거는 80만 원. 요거는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율이 25%, 3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매년 달라, 이게. 그러면 7만 5천 원. 그 다음에 38에 24, 24만 원. 33은 9, 9만 원. 자,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40만 5천 원. 이렇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지금 이연법 자산 부채 잔액을 물어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요것은 이제 29번인데 이게 4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변동분까지 구하면은 자산이 45만 5천 원이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변동분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부담할 150에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변동분 이 자산이 40만 5천 원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법인세 비용 물어보는 게 더 좋은 문제다.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이 109만 5천 원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요걸 물어보는 것이 더 좀 좋았을 문제인데 아무튼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0번이에요. 30번. 자, 30번에 보면 우리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거기 미지급 법인세 내야 될 법인세가 20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변동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만 원에서 5만 원으로 4만 원이 증가했고요. 자산이 증가했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3만 원에서 만 원으로 2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 법인세 비용은 14만 원이 이제 되겠더라.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해서 됐고, 그 다음에 31번을 한번 봐주세요. 3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오류 수정에 대한 얘기인데, 회계감사를 받았더니 기말의 상품 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대요. 그럼 X1년, X2년에 주의 3일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다음과 같을 때 X2년의 오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 X1년도하고 X2년도인데 이것이 수정 전이에요. 수정 전 네트 인컴에서 당기순이익.
거기 3만원하고 35,000원이네. 이게 3만원이고, 여기가 3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 오류라고 해서 이 3,000원이 과대 계산되어 있다. 그러면 X1년도에 3,000원 과대. 당연히 이익도 과대. 그 3,000원 빼줘야지. 그 얘는 그 다음 연도 기초로 가면서 매출원가가 과대해서 이렇게 반대 이 부호를 갖고 조정이 되고요. X년도에 2,000원이 과소, X년도에 2,000원이 과소 이렇게. 그러면 이익도 과소 그럼 더해줘야죠. 이렇게 그럼 돼 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2년도 우수정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은 이제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수정 후에 이 당기순이익이 되겠더라. 뭐 저번 연도는 27,000원이 올바른 당기순이익이고요. 이번 연도 거를 물어봤으니까 4만 원인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32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저희 3일 X1년 회계년도 우리 이 당기순이익과 자본변동, 자본금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이다.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를 구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 1월 1일 날 그 기초에 10만 주가 있었어요. 1월 1일 날 10만 주. 그리고 기중에 4월 1일 날 유상증자 거기 그 2만 주 돼 있네요. 4월 1일 날. 공정가치 미만 우리 기존 주주한테 우선 배정한 거 공정가치 이상으로 발행했으니까 뭐 상관없고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무상증자 10%는 기존 주주에 따라서 원고주 쫓아서 이게 10%니까 여기다가 1.1을 달라붙이고 자, 이거 7월 1일 날 무상증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자. 그 다음에 가중해주면 되죠. 12분의 12요. 12분의 9개월이요. 이렇게 하면 11만 주요. 이렇게 하면 이 12, 16, 15 그래서 16,500주 2만 주 곱하기 1.1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16,500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더하게 되면 이것이 126,500주.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관계기업 투자주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유의적 영향력 판단에는 지분율 기준, 실질 영향력 기준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된다. 두 번째, 유의적 영향력 판단함에 있어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합계로 계산한다. 자, 요것은 직접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의 지분율과 우리 이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합계로 이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실질 영향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원래 20% 미만이면 실질 영향력 기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20% 미만일 때 유의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에 이 상호 교류 있는 거. 자, 그 내용들이 있는데 보니까 2번에 지금 이것이 33번인데 2번에 보면은 유의적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투자자에 대한
요건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합계로 이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가 지배 기업이에요. 지배 기업이 어떤 A 회사라고 하는 곳에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우리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가 있어요. 종속회사, 지배회사고 종속회사인데 종속회사가 이렇게 해서 2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배기업 입장에서 자신의 투자 요 수익률하고 이 종속회사 가지고 있는 요 투자 수익률을 합쳐서 이것이 30%니까 지배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근데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10%만 적용하는 거예요. 종속기업이 가지고 있는 20% 적용하는 게 아니고, 즉 판단할 때만 이렇게 더해가지고 단순 합계로 해서 적용하는 거지.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회사는 지배기업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우리가 합쳐? 그건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요 지분. 근데 얘는 20%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5% 이렇게 15%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니지 이게. 근데 지배기업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을 합쳐서 그 판단을 하고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지분법 적용은 이제 15%만 적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2번이 틀렸어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거기 밑에 4번 맞는 얘기고요. 이 경영진의 상호교류 이렇게 2번이 틀렸다. 자, 34번에 보면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기능통화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고 표시통화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예요. 자, 1번의 기능통화는 그 정의고요. 2번의 표시통화는 그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다. 어떤 통화든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환산을 해줘야지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자,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이 상의 현물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우리가 기록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중에서 그 3번이 틀렸죠. 3번이. 자, 그 내용 보면은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이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화. 그리고 기능통화는 달러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인데 당연히 표시통화는 달러로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이 기업이 저 미국의 현지법인이 있어요. 이게. 이 현지법인은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가 이 달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달러로 돼 있는 요것을 재무제표를 이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해 줘야 돼. 이게 재무제표 환산이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그래서 거기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표시통화로. 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가 표시통화거든. 근데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는 지금 여기 만약에 미국에서 주로 거래가 일어나면은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는 기능통화예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표시통화로 환산을 해줘야지. 자, 그래서 그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그 35번을 한번 봐보세요. 35번. 자,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서울의 미국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LA의 재무제표이다. 즉, LA는 엑스년 초 설립되었고 기능통화인 달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이 경제 환경,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는 달러예요. 근데 이제 이 달러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있는데 표시통화는 원화래요. 그 원화로 바꿔줘야 돼, 이게.
자, 원화를 바꿔주자. 그럼 바꿔주면 순서가 있죠. 먼저 자산부채부터 우리 기말의 환율로, 기말의 마감 환율로. 그러면 4,000달러하고 그 1,000달러는 이 환율로 바꿔줘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채에 적용할 환율, 이거 마감 환율이죠.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 환율 2번 있지. 이렇게 2번. 이게 지금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이론 문제네. 근데 만약에 수익과 비용은 우리 이 원칙적으로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이지만 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평균 환율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그 35번에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을 한번 보시죠. 자, 36번은 자, 우리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단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 매매 목적은 다 단기손익이에요. 이건 이제 매매 목적은 투자 목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험 회피 목적인데 공정가치 위험 회피 목적은 다 이 단기손익이죠. 근데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이 목적일 때는 우리가 효과적인 부분만 기타 포괄손익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단기손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 되겠지. 나머지는 다 단기손익이고 효과적인 부분만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현금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자, 37번 리스. 자,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증잔존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는 모두 리스류에 포함한다. 1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자,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라고 하는 것이 보증잔존가치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리스 이용자의 특수관계자나 이 리스 제공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이 보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 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이제 이 보증하는 그런 그러니까 리스 보증한다기보다는 리스 제공자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무보증잔존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무보증잔존가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2번에 보면 리스 제공자가 리스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잔존의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누구로부터 주로 회수하는 거예요? 리스 이용자로부터. 그리고 무보증잔존가치는 전혀 관계없는 리스 제공자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 금융리스에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자사 리스 부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죠. 이게 단기 리스하고 뭐 소액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안 하지만 그건 예외고. 자,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해요. 근데 리스 이용자는 단일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됐고 38번. 자,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구해라. 우리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 얼마로 돼 있냐면 10만 원 돼 있네요. 그리고 대순상각비는 5천 원 돼 있네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이제 재무상태표가 매출 채권이 10,000원에서 20,000원, 10,000원이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대전충당금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이 증가가 됐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그 8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입이 되겠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8번의 답은. 자, 이것은 직접법에 따른 증감분석법에 따라 구한 건데, 이 원리는 차변은 마이너스, 대변은 플러스죠. 이 매출에 이것은 이제 이 대변이니까, 요거는 차변이니까, 매출 채권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대손충당금의 이 증가는 대변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번을 한번 보시죠. 39번. 자, 다음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우리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500이래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여기 네트 인컴.
근데 거기 자료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얼마냐면은 2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산을 하고요. 감가상각비 3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산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재무상태표에 우리 매출채권의 증가라고 해서 이 90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감소라고 해서 100만 원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고 매입채무의 감소 5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한 것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영업활동이 아닌 유형자산 그 처분손실하고 감가상각비는 가산을 시켜놨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우리 자산부채는 차변은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것은 뭐 대변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자, 요것이 이제 이 얼마냐면은 이제 요렇게 이 되겠더라. 그래서 49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다. 39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자, 현금표 직접법에 의한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 자, 이거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 이거 이제 차변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그다음에 재고자산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밖에 없네 이거. 손익계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재고자산이 5,000원에서 9,000원으로 4,000원이 증가됐어요. 자산의 증가 마이너스지. 자, 매입채무 2,000원에서 4,000원, 2,000원이 증가했네요. 부채의 증가 플러스죠. 대변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62,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거기 이제 답은 3번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해서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